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제17회 서경금융전략포럼, 사회를 맡은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제17회 서경금융전략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 강연 형식의 금융전략포럼은 개회사와 축사, 기조강연과 주제강연,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서경금융전략포럼 주최사인 서울경제신문의 이종환 대표이사 부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두 달도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할 것 없이 정말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안팎으로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금융사들은 나름 성공 방정식을 써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CEO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족함을 느끼실 겁니다. 규제도 있고 또 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지만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로 이게 또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산업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의 고민이 가장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국회 또 금융당국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로서 또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경 금융전략포럼 주제를 금융이 미래를 경영한다 이렇게 잡은 것도 이 같은 고민의 소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대단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자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되잡고 고민하는 그런 단초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 서경금융전략포럼이 우리 한국 금융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리나라 시장경제 발전 그리고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여론과 정책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치아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요즘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 여진이 한국 경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한국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위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 시작은 항상 금융, 외환 시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회사들의 경쟁력과 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이 혼돈의 뉴노멀 시대에 2025년까지 승자가 되기 위한 전략,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금융회사, 이 금융시장의 참여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한국 경제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아주 시적절해서 저도 관심이 많이 가고요.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이슈 중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주제로 좋은 행사 마련해 주신 이종환 부회장님과 서울경제에 감사드리고 금융업계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좀 인사가 이르겠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성장 저금리 이 시대에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지금 우리가 우리 단군 이래로 확장해서 수축으로 들어가는 터닝 포인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에 저희는 우리는 늙어도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로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는 늙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이 돈들을 늙지 않게 만들 것인가, 이 화두에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전방에 금융이 서 있고, 이 금융이 마치 인류가 불을 다루는 법을 배우듯이 이 우리가 세계 시장을 향해서 우리 금융을 다루는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초고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서경 포럼은 굉장히 미래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응원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늙지 않게 만드는 우리 금융이 세계 시장에서 가장 반도체처럼 경쟁력 있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변화 속에 우리 금융산업의 생존과 발전,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금융 업권별 경영 과제에 대해 여러 참석자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빈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미 전 세계 주요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제조업 위축, 무역 갈등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3.2%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저성장의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실물 부분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 소위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저금리 현상이 극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저금리의 추세로 인해 IMF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채권의 4분의 1 이상인 15조 달러의 채권이 네거티브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은행들이 이미 수수료 부과를 통해 예금에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시작되었고, 덴마크에서는 세계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뉴노멀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현상은 글로벌 경제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의 금융산업은 이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현재 상황이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언급되는 뉴노멀이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의 뉴노멀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멀로 자리 잡으면 금융산업과 금융환경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되는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예상컨대 저금리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금융 수요자인 각 경제 주체의 행태는 빠르게 변합니다. 첫째, 낮은 금리로 인해 저축에 대한 유인이 줄어듭니다. 가계는 저금리로 인해 자산 불리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또한 이자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가 위축될 것입니다.
둘째, 금융상품의 수요는 예금과 같이 안전자산에서 다소 위험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지만 저금리가 지속되면 이런 변화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최근 발생한 DLS, DLF 이슈, 라인 문제, 그리고 사모펀드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그 현상이 빠르게 진행됨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금리 현상 속에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금리와 투자의 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수요가 부진하면 기업의 투자 결정은 지속적으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산업의 외부로부터의 도전도 점차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산업 간 온오프 간 경계가 모호해진 빅볼러 현상, 핀테크 산업, 빅테크 기업이 속속 기존 금융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여기 계신 금융인 여러분들에게 아주 우울하고 비관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아마 이 문제는 저보다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절실하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은행권을 보면 저금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마련한 것이 현재 최대의 화두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의 강화가 본격화되면 신규 가계대출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기존 가계대출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 산업의 대내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 기반이 포화된 상황에서 조만간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존 은행은 충성 고객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기 계신 은행권 CEO분들은 밤낮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시장에 포화된 고객 기반과 규제 환경의 강화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감안할 때 쉽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대출처를 찾는 노력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국내 은행의 대차 재무 상태 밸런스 시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오른쪽에 부채 및 자산에 있어서의 변화는 지금의 저금리 상황과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축 유인이 작아지면 예수금도 작아지겠습니다만은 그냥 가만히 있다 볼 때 앞으로의 관건은 자산 운용에 있어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대출 분야에 있어서나 가계대출 분야가 줄어든다 볼 때 그걸 중기대출이나 대기업 대출로 돌리면 되겠습니다만은 대기업 대출은 어차피 대기업들은 자금률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요가 없을 것이고 중기대출은 항상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신용 리스크 때문에 과감하게 돌릴 수 없다면은 저 줄어든 가계대출 분야 아니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대출 분야에서의 정체성을 어디다 저거를 돌릴 거냐 하는 것이 아마 제가 고민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분을 밖으로 돌려야 되는데 우선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을 쥐어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가 저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해외 진출을 해서 해외에 외국 기업에 대출해 주는 분야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67년에 시티뱅크, 체이스 맨하탄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 그때 국민소득은 1인당 150달러였습니다. 그럼 과연 그분들은 150달러짜리 국가에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 왜 왔을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삼성, 금성 이런 부분에 대출해주고 삼성, 금성도 그 은행을 통해서 국제금융에 진출해서 세계적인 기업 발전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은행이 국내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기업을 대출해주고 그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위험합니다. 국내 기업도 대출이 어려운데 심사가 어려운데 외국 기업을 대출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돌파구가 없다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면은 아까 잠깐 밸런스 시트 앞으로 보시면은 대출 분야 밑에 유가증권과 현금이 기타 자산인데 유가증권 부분이 지금 16.9%로
높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이건 뭐 은행 계시는 분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나중엔 또 이쪽으로 돈이 흘러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모험 자본이라든지 자본시장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이것도 BIS 비율의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내다보고 저금리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어딘가에 이 돈이 캐시로 들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대출해 줄 거냐, 국내 기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해 줄 거냐, 자본시장 갈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고 결국은 그런 환경으로 결국은 5년, 10년 내다보면 갈 수밖에 없지 않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같이 담보대출 받아서 담보 가지고 대출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이제 비즈니스인데 기업을 신용평가하고 동산담보 대출해 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어려운 부분을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리스크 관리를 최고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럼 리스크 관리는 누가 하느냐? 그 부분에서 저는 사람이 은행 직원들이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리스크 관리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분석, 외국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오늘 화두에 던진 부분은 직원들을 좀 투자해서 그런 분야를 하도록 도와달라. 전문가 양성 그 부분.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 보면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통제 시스템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되지 시기가 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권업계하고 자산운용업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은 저금리 환경이 크나큰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특히 최근에 그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이라든지 DLS, DLF의 손실 문제는 증권업계 내지는 사모업계를 떠나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저는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안심하고 할 수 있냐 이 분야가 하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금리 환경이 몰고 올 또 다른 변화는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수수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5 내지 10% 수준의 기대 수익률을 가진 금융 상품으로 100pp 수준의 운용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던 상황과 이대 수익률이 1% 내지 2%인 금융 상품에 대해서 100pp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금융 소비자에게 전혀 다른 스토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존 투자자들이 둔감해했던 수수료 수취 구조 또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의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수수료 민감도가 높아지는 데 반해 발생하는 분쟁에 관행적으로 대응한다면 높아진 금융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을 잃어버리는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다 했더니 우리 대변인이 혹시 또 금융위에서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오해받지 않을까 해서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뜻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몰고 갈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걸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본시장은 저는 생각할 때 자본시장은 이 금융, 은행, 증권, 보험 중에 저는 자본시장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파트에서 은행에 계신 분들이 자금 운용의 측면에서 남는 분의 일부를 어쩔 수 없이 자본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새로운 자금이 은행에서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저축을 통해서 수익이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자본시장에 온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모라든지 주식시장에 한다면 새로운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쨌든 연기금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만 해도 700조인데 우리가 예상하기는 2041년까지 1778조로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국민연금이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4분의 1만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에는 계속 그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도 KIC를 운영해 봤습니다만은 세계적인 국부펀드라든지 그런 펀드들은 계속 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 국부펀드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연금이 새로 생긴다 상상해보세요. 2억 5천만의 인도네시아가 연금을 운용한다 생각하면은
새로운 자금의 소스는 계속 늘어납니다. 처음에 우리가 1조 달러, 2조 달러, 3조 달러 그랬는데 이웃나라 일본도 1조 달러의 연금이 있는 거고 중국의 연금이 더 커진다든지 인도네시아 연금은 그 돈은 무궁무진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그 돈은 MSCI나 이런 그 지수에 따라서 투자하기 때문에 한국의 비중이 예를 들어서 11.8이다, 13에 비중이 되면은 밑에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무조건 할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 해외 자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덱스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국을 빼면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MSCI 비중이 줄어드니까 외국인 자금이 유출한다 이런 분야 설명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비중은 줄어들지만 모수는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들어오는 건 저는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들어온 돈이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그 들어온 돈을 다 흡수할 능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있냐, 이 부분에 제가 오늘 퀘스천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돈들이 계속 자본시장에 들어온다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냥 인덱스에만 넣어도.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의 수익이 높기 때문에 또 돈이 또 들어옵니다. 결국 그게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고, 돈이 들어올 자본이 신뢰가 안 되고 돈을 흡수할 능력이 안 되면 결국은 우선 연기금부터 해로 나갈 겁니다. 우리 은행도 또 해로 나갈 겁니다. 결국 우리 자본시장이 그거를 흡수할 능력이 있느냐, 흡수할 준비가 돼 있냐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여러분이 생각할 거랍니다. 보스턴에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금융투자업에서 엄격한 내부 통제와 함께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우리 거래소나 코스닥 기업들이 아침만 눈만 뜨면 누가 사기치고 눈만 뜨면 뭐 빼먹었다, 눈만 떠 이런 게 나오는 한은 절대로 우리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같이 고민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 부분에서 우리 CEO분들께나 경영진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투자 전문성을 길러주시면은 저는 오히려 증권업은 그나마 세계 중에 좀 나은 분야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왜? 증권업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어딘가에 굴려야 되는데 굴릴 때는 이쪽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험업은 제가 제일 가슴 이게 머리가 띵한 부분이 사실 보험입니다. 죄송합니다. 보험에 계신 분들한테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저금리 상황이 현재까지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고금리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보험의 환경은 빠르게 악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 하나 점유율 확대를 통해 성장성을 추구했던 기존의 경영 전략 또한 보험사 경영에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 산업의 경쟁도가 심화되면 고위험 상품의 판매와 사업비 지출이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관련 민원을 증대시키고 수익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IFRS 17, KICS 등의 도입 등 당면한 각종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중장기 경영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할 수 있는 건강 증진형 보험 상품 등 소비자의 변화된 니즈를 반영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도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부채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IFRS 17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의 단계적인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부터 책임준비부금 적정성 평가제도 LAT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적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재무 건전성 준비금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채 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자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IFRS 17 도입이 다가오면서 듀레이션 갭, 즉 금리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장기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불행인지 행운인지 재무 건전성이 국가 재정이 양호하다 보니까 20년 30물짜리 장기 국채 발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적자 재정하라고 고사 지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부는 계속 건전 재정을 할 거고 그 이야기는 계속 장기물 발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아마
보험사에 계신 분들의 고민일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듀레이션 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해외라고 해서 또 다 안전한 건 아니고 환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환리스크는 보험사에서 어떻게 노력해 본다 하고, 일단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아마 보험업법 법안을 내서 해외자산 운용 한도를 폐지하는 그런 규제 법안을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효율적 자산 운용을 지원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규제가 풀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그거를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잘할 거냐, 어떻게 그걸 하느냐, 결국은 다시 또 돌아오면은 지원에 대한 투자, 전문 인력의 양성 문제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험업계의 또 하나는 소비자 신뢰 부분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보험에 대한 이미지는 보험 가입할 때와 보험금 줄 때가 다르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에 계신 분들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어려울 때 믿고 기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업권별 경영 과제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해답이며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한 일종의 같이 고민할 과제를, 그렇다고 제가 제 일이 아니다,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고민과 도전이 우리 금융의 멋진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 제가 두서없이 좀 무책임한 것 같지만 제 생각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2025년을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까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왜 2025년이냐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사실 2030년은 저희가 만들어가야 되는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오늘 미래를 조금 예상해보고 또 금융그룹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2025년까지 무슨 변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길 거냐? 두 번째는 그러한 근인들이 실질적으로 금융사회, 금융산업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거냐? 마지막으로는 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는 앞장서는 입장에서 어떠한 행동이 필요하냐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인에서는 네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오픈뱅킹은 규제 관점입니다. 즉 규제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포인트로 저는 오픈뱅킹을 잡아봤고, 두 번째는 테크 자이언트. 지금까지 핀테크 회사들은 작지만 빠른 회사들이었고요. 이제는 크지만 빠른 회사들이 금융업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 관점을 바라봐야 될 거냐. 세 번째 기술 관점에서는 AI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위원장님께서 강조해 주셨지만 뉴노멀, 거시 경쟁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 오픈뱅킹은 개념상으로 보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결국 고객이 가진 데이터가 금융기관이 주인이 아니라 고객이 원래 주인이었다라는 철학적 배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금융기관을 거래하더라도 또 그들의 앱을 통해서라도 다른 금융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거래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를 고객한테 주자는 포인트입니다. 실제 먼저 도입한 영국을 보면 첫 번째 보시는 로이즈 뱅킹 앱을 보시면 그 안에 바클레이스나 HSBC 같은 모든 은행을 선택해서 계좌를 통합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ING에서 출시한 욜트라는 서비스를 보면
국내의 뱅크샐러드와 굉장히 유사한 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입니다. 즉 은행이 모든 은행의 정보를 취합하여 이를 분석하고 고객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욱더 많은 새로운 데이터 관점에서의 서비스들이 시장에 들어올 거로 봅니다. 과거에는 금리 또는 상품 경쟁력이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주고 어떤 관점에서 금융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고객의 주목을 끌 거라고 보고 있고 새로운 차별화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서서 제가 작고 빠른 회사가 아니라 크고 빠른 회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보시는 큰 회사들이 금융업을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건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보면 국내가 가장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카카오뱅크에도 와 계시겠지만 4,400만의 MAU를 가진 월간 이용자를 가진 카카오톡이 은행을 내면서 2년 만에 1,100만의 고객과 여수신을 합쳐서 이미 23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미 1,000만이 모여 있는 네이버 페이를 네이버 파이낸셜로 분사하여서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분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 기업들이 금융에 들어오는 게 왜 다른 변화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상당히 다른 위협 또는 경쟁 관점에서 새로운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1,000만 이상의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데다가 그 고객은 굉장히 자주 방문해서 자주 쓰는 로얄한 고객들이고요. 그리고 모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금융 자회사들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미 익숙해진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크고 빠르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3개월, 6개월 만에 새로운 상품을 내고 아니면 이를 접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시장을 태핑하면서 고객에 맞춰가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아직 기존 금융사들이 하기에는 훨씬 더 빠른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점점 중요해지는 인력이 이런 회사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금융그룹과의 경쟁 구도 또는 협력 구도에서 새로운 양상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AI입니다. 아마 알파고 이후에 AI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셨지만 실제 이 부분이 금융업에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 저희 업계에서는 화두가 된 얘기가 그 부킹닷컴이라는 온라인 여행 예약 사이트가 있습니다. 실제 이 안에서 150가지의 AI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면서 이런 AI를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검증된 알고리즘이 많고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로 흘러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업에는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될 거냐?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 또는 프로드 관리, 상품 추천, 자산 운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AI가 도입되고 아마 많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임상 실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차근차근 AI가 많은 부분을 해결할 거고 사람과 AI가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또는 AI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체계로 발전을 함으로써 사람이 가진 어떻게 보면 주관성 또는 일관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더 주목하는 거는 우측에 있는 그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측은 영국에서 최근 그 곽광받고 있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입니다. 보시면 고객이 내 계좌에 얼마 있니? 라고 물어보면 2,000파운드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나 지난달에 우버를 몇 번 탔니? 라고 물어보면 9번 탔고 100파운드나 썼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기존 금융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소위 말하는 자연어 처리라는 AI 알고리즘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텍스트 뱅킹을 구현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있는 서비스고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이제 AI라는 부분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충분한 금융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높이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쓰이겠지만 고객이 금융을 사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뉴 노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님이 하락하면 결국에는 금융사, 은행, 카드사 등 대출 영업을 주로 하는 부분에서 임팩트가 있을 거고, 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지면 자산 운용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최근에 유럽의 사례들을 보면 그래도 수수료 수익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던 아니면 고객들한테 전가하는 방법도 많이 취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마저 녹록할지는 저희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금리가 이어졌 만큼 자산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금융사들이 그래도 수익 자체가 그렇게 많이 줄거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뉴 노멀에서는 자산 사이즈도 성장하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수익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규제 그리고 기술, 경쟁, 매크로에 관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그럼 금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대량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마 보험에서 GA를 보면서 많이 느꼈었겠지만 재판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디지털 관점에서 재판 분리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광범위한 범위로 합종 연횡들이 일어날 거다. 네 번째는 지금 이러한 변화가 한 군데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갈 거다. 다섯째는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재 전쟁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오픈 뱅킹이 일어난 유럽의 사례를 보면 고객들은 오픈 뱅킹 서비스를 위해서 난 66%는 내 정보를 활용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통신사나 유통사에도 내 금융 정보를 줘서 내 서비스가 개선되면 나는 쓰겠다라는 고객도 20%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맞춤형 제한을 해주거나 더 나은 로열티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이자를 더 나한테 유리하게 해준다면 무조건 쓰겠다는 고객이 70%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오픈뱅킹 관점에서 서비스를 잘 제공해주는 소수의 금융사업자들에게 고객이 더 몰리는 현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도 10월 말이면 이 서비스가 이제 시작됩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준비를 하셨겠지만 잘 준비된 회사들은 분명히 더 고객을 유지하실 수 있으실 거고, 준비가 늦은 회사들은 고객이 계좌에 존재하긴 않지만 점점 더 그 회사에 찾지 않는 현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 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파이낸셜, 토스, 뱅크샐러드 같은 회사들이 이미 500만 또는 1000만 이상의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20, 30대 또는 40대 초반의 고객들이기 때문에 1000만의 숫자라는 것은 저희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20, 30대가 대부분 가입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앞으로 금융기관의 상품들을 그 채널을 통해서 많이 검색하고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런 재판 분리 현상이 빨라질 거고, 이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 분리가 이어지다 보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와 채널을 가진 회사 간에 그 합종 연행이 일어날 건데, 저는 그 이외에도 수많은 형식의 파트너십들이 요구될 거고 또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가운데는 지금 챌린저 뱅크라고 하죠. 유럽에서 소위 말하는 인터넷 전업은행인데 기술 기업들이 시작하는 은행을 챌린저 뱅크라 부릅니다. 챌린저 뱅크의 예시입니다. 금융 플랫폼 안을 보면 그 안에 보험 상품 또는 연금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 상품을 이미 골라놓은 다른 플랫폼 또는 연금 상품을 추천한 다른 플랫폼들을 쭉쭉 연결해주면서 플랫폼 오브 플랫폼 개념에서 합종 연행을 펼쳐가면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측에 보시면 싱가포르 UOB의
태국에 진출한 새로운 인터넷 전업은행 모델인데요. 이름은 투마로우입니다. 근데 투마로우 안을 열어보면 아일랜드의 매니가라는 회사가 소비 지출 관련한 AI 엔진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퍼스널리티스라는 회사가 맞춤형 개인화에 대한 AI 엔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새로운 은행을 만들면서 굉장히 요구되는 기술들은 전 세계에서 아웃소싱해서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합종연행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재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동안의 금융기관에 계셨던 분들도 하시지만 상당히 많은 새로운 디지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인력들이 지금까지는 금융기관들보다 기술 기업들을 더 선호합니다. 개방성이라는 문화도 그렇고 또 기술 기반이 있어도 그렇고 일하기 편하다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시면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의 회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이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정말 기술 기업이 되겠다라는 의지도 있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기술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는 기술 회사라고 해야지만 올까 말까 한다라는 측면에서, 즉 인재 확보 측면 또는 투자가들에게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사장님들이 후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월스트리트에 출근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객 측면에서도 이동이 예상이 되고,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재판 분리가 이어지고, 그런 현상이 글로벌리 빨라지고 또 사람을 구하기 힘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답을 드릴 수 없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논의 포인트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금융사 본연의 강점에 집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행히 테크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걸 다 스스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즉 규제에 대한 장벽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자본력을 쌓아가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 등등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희의 리스크 관리, 자산 운용 역량, 상품 제조 역량 등은 강하면 강할수록 저희 스스로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새로운 에코시스템 플레이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작동을 합니다. 데이터 또한 기술 기업이 모을 수 있는 데이터와 저희가 가진 데이터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충실히 준비하시면 금융기관 내에서도 분명히 더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본연의 강점에 집중해야 되지만 에코시스템 플레이는 더욱더 활발하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기술 기업들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반대로 금융기관들과 일하는 걸 매우 힘들어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아주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폐쇄형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에 익숙하지만, 받는 것에 익숙하지만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협업을 맞이한 테크 기업들은 금융기관의 업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즉 문화적으로도 저희가 더 유연해지고, 또는 하나의 장벽이 되는 IT 쪽에서도 저희가 더 유연해져야만 이런 합종연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합종연행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거냐?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유럽의 챌린저 은행들의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2015년 정도부터 이런 규제가 좀 풀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2016년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독립적인 별도의 은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앞서 말씀드린 자산관리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아주 독자적인 그리고 독립적이면서도 새로운 생물이 되는 회사들을 계속 내므로써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은 춘추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금융기관들도 지금과 하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플레이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는 것이, 저는 앞으로 이런 합종 연행에서도 바게닝 파워가 세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략적인 변화들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고 빠른 기업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크고 빠른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많이 듣던 애자일 조직을 하라는 거냐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 많은 애자일 조직이 도입한 사례를 보면 사실 잘 돌아가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자일 조직이란 단어가 원래 있었던 건 아니고, 추후에 이 스포티파이라는 회사에서 본인들의 일하는 방식을 정리하면서 만든 단어입니다. 원래 스타트업 기업들, 기술 기업들은 문제를 빨리 풀고 기술 중심으로 풀고 또는 의사결정을 바로바로 하면서 풀어왔습니다. 그 조직을 밖에서 바라보니 이런 게 애자일이구나 해서 스쿼드, 트라이브 이런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금융기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스쿼드, 트라이브를 도입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원래의 본질, 즉 권한의 이양, 자율성의 확보, 독립적인 예산 이런 부분들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TFT처럼 돌아갑니다. 즉 조직 형태를 도입할 때 그 안에 돌아가는 운용의 본질을 같이 도입해야지만 되고요.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기존 조직에서. 그래서 제 그냥 제안은 한두 개의 아주 새로운 애자일 조직을 테스트해 보시는 방법이 오히려 성공 경험을 통해 확산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애자일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또는 만들고 나서 운용을 잘 하기 위해서도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저께 난 뉴스를 보면 수아랩이라는 국내의 AI 기반의 기술 회사가 2,300억에 해외 매각됐습니다. 인력은 64명입니다. 즉 사람 한 명당 40억을 주고 해외에서 저희 국내 기업을 인수해 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이런 좋은 기업들이 몇 되지 않는데 해외에 인수당했다는 사실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인재들을 모으려고 보면 저희가 내부 육성도 해야 할 테고 또 밖에서 채용도 해야 하지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외 많은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기업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면 많은 기술 기업의 인수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국내도 규제 변화를 통해서 이런 기술 기업에 대한 인수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 확보에 대한 방법도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 다르게 검토를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이 수많은 변화들을 무슨 돈으로 하냐라는 질문증이 생깁니다. 즉 미래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기존의 사업이 있고 새로운 사업이 있다고 하면 사실 기존의 사업이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존의 사업도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뉴노멀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거고, 이런 준비를 하려면 몇 가지들이 필요할 건데, 저는 하나는 결국에 생산성 강화와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즉 우측에 보시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또 합종 연행을 통해서 새로운 판매 채널이 생긴다고 하면 기존 채널은 충분히 생산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검증해 봐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또는 저금리 시대에서 저희가 쌓아놓은 엄청난 자산을 어떻게 더 잘 운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그룹 차원에는 꼭 하셔야 그런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사업이 다시 그 돈을 돌려주는 방법이 있어야지만 조금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하게 일의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그래도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5년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의 미래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담대하게 미래를 그려나가시고 세계를 개척해 나가시면 그 미래가 저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17회 서경 금융전략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4월에 열릴 제18회 서경 금융전략 포럼에서 다시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